암명홍조는 제가 부인과 강의에서 갱년기 장애 하나로 잘 설명을 드렸죠.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폐경기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혈관 운동 증상의 하나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중추에서 원활히 조절이 되던 체온 조절 기전이 이상이 발생을 해서 혈관 확장을 비롯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갱년기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트랜지션 기간에서 여성들이 흔히 경험하는 질환 중에 하나고 증상 중에 하나고 여성들은 그 경험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가볍게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차 그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폐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치료로 호르몬 대처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치료가 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지 효과 대비 부작용, 예를 들어서 여성암 발생 위험의 증가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의 증가와 같은 그와 같은 손해가 갱년기 증상의 개선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디에도 우위를 둬야 될지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유방암이나 난수암 등 여성암에서 절제나 화학요법 후, 수술이나 화학요법 후에 유지요법으로서 호르몬 억제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이와 같은 약물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폐경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인성 폐경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암명홍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특히 비약물적 치료인 침치료가 갱년기 환자 그리고 여성암 환자의 삶의 질과 갱년기 관련 임상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 의학적 근거들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갱년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죠. 결국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니까 중추신경과 혈관 운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체온 설정점, 시상하부에서의 체온 설정점에 체온 변동에 대한 어떤 관용도가 떨어지게 돼서 약간의 체온 변동에도 쉽게 체온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전들을 통해 가지고 체온을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서 땀이 난다거나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하는 임상적 증상의 발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간 발환이나 암명홍조나 수면 장애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이나 피로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선탄 같은 한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침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또 비뇨 생식기의 점막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콜라겐 합성의 감소 그로 인해서 질벽의 약화 그로 인해서 요실금이나 골반 장기 탈출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질 상피의 혈류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글리코겐의 형성이 감소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질내 미생물 총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질의 위축, 그 다음에 무언가 불편감, 그리고 감염 위험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심혈관계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리적인 긍정적인 이점들이 사라짐에 따라 가지고 TC 증가하고 LDL 증가하고 HDL은 감소하게 되는 경향 그리고 엔도셀린이라거나 레닌안지오텐신계의 활성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혈관 수축 그리고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죽상경화증의 발생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골에 있어서도 골다공증이 나타나기 쉽도록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골에서의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골밀도 균형의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개략적인 갱년기 질환의 주요 병태 생리입니다. 이건 따로 제가 갱년기 관련 강의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암양홍조에 있어서 치료 발생 기전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이렇게 체온의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갱년기 상태가 진행이 되면은 이로 인해서 체온을 감지하는 이와 같은 영역들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원인은 여러 세로토닌을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과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체온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몸이 조금 더 쉽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관형도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암명홍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다시 이와 같은 정상적인 체온 조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이와 같은 치료 중에 하나로 침치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주로 시상하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작용하는 여러 치료들, 특히 침치료는 이와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신경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시험들을 봤더니 이제 2015년에 나온 연구로 대만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갱년기 관련 증상과 그리고 갱년기 환자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침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메타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2개의 연구 8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봤더니 침치료는 암염 홍조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중증도도 감소시키고 이와 같은 삶의 질을 개선시켰고 암염 홍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침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제 메노포즈 같은 어떤 여성 질환 관련 이제 주요 학술지에서는 상당히 이제 침치료나 한약 같은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치료들에 대한 논문들을 잘 실어주는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한의학적 치료를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치료를 하는 대상의 특성과 학문적 특성이 좀 같이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역시 이제 대만 이제 연구자들인데 유방암 환자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의인성 폐경에 있어서도 침치료가 효과적인가에 있어서 플러스1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메타 분석이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2017년 3월까지 발표된 여러 가지 침치료를 통한 이 유방암 환자들의 안면 홍조 개선에 있어서 침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한 것인데 84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3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유방암으로 인한 폐경 유사 증상 환자들에 있어서 침치료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피밸류가 발생 빈도나 아니면 중증도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갱년기 다른 증상들은 유의하게 개선을 시켰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점은 침치료의 효과가 어떤 환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서 보셨던 일반적인 폐경 환자에서는 모든 증상들이 다 개선이 되고 특히 안면 홍조가 개선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의인성 폐경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 이후에 또 이제 호주에서 진행된 양질 또 임상 시험이죠. 이제 찰리 슈라는 분, 이분은 이제 광동 중의학대학 중국의 중의학대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중의학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근거 중심 의학적 근거들을 서구권에 이렇게 많이 전파하는, 그러니까 침이나 무슨 한약이 미스틱한 오리엔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이언스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호주 RMIT라고 하는 대학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행한 임상시험은 8주에 걸쳐가지고 10회 침치료를 시행을 했다. 물론 치료 횟수가 좀 적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이 연구는 그래서 8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침치료 혹은 가짜 침치료를 이렇게 시행을 했더니 침치료는 가짜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밸류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이와 같은 결과는 제가 앞서서 통증 관련 질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기에는 임상적인 그 통계적 힘이 약했다. 샴침하고 진짜침하고의 효과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성으로 침치료가 안면 홍조의 개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침치료 횟수가 굉장히 낮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침을 맞아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근거들을 봤더니
이 거의 뭐 그림이 똑같이 이렇게 진짜친 이제 실선이고 가짜친 점선인데 유사하게 동일한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안면 홍조 점수, 안면 홍조 빈도, 안면 홍조 중중도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죠. 또 다른 연구, 뭐 이제 다른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또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209명의 갱년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한 연구로 요 연구는 적어도 20회 이상의 침 치료를 시행을 했을 때 이 환자들의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 개선이 되는지를 관찰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침 치료를 받았을 때 하고 받지 않았을 때에는 명백한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시사가 됐죠. 많은 침 치료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여기에서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침 치료를 이제 처음 6개월째 한 사람, 침 치료를 처음 6개월째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요 후반부에는 6개월이 지나서 마지막 또 이제 6개월째는 서로 바꿔서 이제 이 사람들은 침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침 치료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혈관 운동 증상의 빈도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봤더니 침 치료를 하지 않았더니 증상의 개선이 없었다. 침 치료를 했더니 증상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딱 6개월이 지나서 침 치료를 중단을 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게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침 치료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침 치료를 하니까 본격적으로 증상이 개선이 되는 경과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결과는 물론 침 치료가 유용하다는데 어느 한 가지 근거는 또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샴침이라고 하는 샴니들이라고 하는 플라시보와 비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치료 효과에 대한 뚜렷한 임상적인 근거는 되게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와 같은 차이가 사실은 샴침 자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진짜 침 치료하고 거짓 침 치료와의 치료 효과를 엄밀하게 비교를 해서 그 효과 차이를 정말 통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와 같은 두 사례를 통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정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침 치료의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침 치료를 하는 게 환자한테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자, 이게 과연 침 치료가 플라시보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 물론 메타 분석에 따르면은 조금 더 침 치료를 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안면 홍조의 명확한 병태 생리도 아직은 잘 모르고 침치료의 효과도 아직은 명확하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침치료의 작용 기전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에스트로겐이나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등 이와 같은 작용과 침치료의 기전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침치료가 제가 편의통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말초에서 CGRP의 방출을 유도를 하고 이로 인한 혈관 확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편두통이나 안면 홍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뇌 영상 연구를 통해서 침치료가 여러 뇌 영역의 연결성을 개선을 하고 기능 활성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면 홍조에서 어떤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장기 치료 효과의 유지 효과는 어떤 뇌 연결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통증에서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이 안면 홍조와도 관여가 되어 있는지에 있어서는 아직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연구는 이제 관절 통증에 있어서 이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하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합성을 억제하는 치료를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아로마타제라는 거는 이제 에스트로겐 합성에 중요한 이제 효소인데 그 효소의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 관절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은 통증에 대해서 침치료가 효과적인지 이 연구는 진짜 침치료, 가짜 침치료 혹은 대기군을 둬가지고 12회 침치료를 6주에 걸쳐가지고 주당 2회 정도 치료를 해서 경과를 봤습니다. 이걸 봤더니 침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 정말로 거짓 침치료와 비교를 했을 때도 진짜 침치료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의한 부작용인 관절 통증을 유의하게 개선을 시켰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침치료가 안전하고, 물론 안면 홍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절 통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침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침 치료 효과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증상에 어떻게 효과적인지, 그냥 한약이나 침 치료가 갱년기에 좋아요가 아니라 어떤 증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침 치료하고 거짓 침 치료하고 대기군의 임상적인 경과를 관찰한 연구고요. 침 치료를 시행을 하고 6주 후에 관찰했더니 침 치료가 가장 뚜렷하게 임상 증상을 개선시켰다. 이와 같은 경과는 다른 여러 가지 통증의 강도라거나 통증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관절 뻣뻣함의 최악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냐라고 봤더니 다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그런 연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울장애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우울증은 과거에는 모노아민,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최근에 연구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신경염증이 문제로구나 라는 것이 사실은 대표 학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와 말초 사이에 염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인자들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머리에서 신경염증,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 그 주위에 있는 미세아구세포가 우리 몸에서는 일반적인 말초에서는 대직세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 미세아구세포가 M1형이라고 하는 염증성의 변화를 나타나게 되고, 분화가 되면은 얘들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비롯한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영향이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얘들은 실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톨라이크 수용체라고 하는 세포 표면에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말초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단핵구 대직세포들을 보면은 외부로부터 어떤 감염이라거나 혹은 소위 말해서 예전에 리끼것이라고 했었던 장누수 증후군, 이제는 장내 미생물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비감염성의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MAMP나 DAMP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자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톨라이크 수용체에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네들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NLRP3와 같은 인자들의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카스파제라고 하는 여러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밀접한 관여가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 GR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염증 반응의 감소에 기여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서 전신적으로 염증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만들게 되고, 더 한편으로는 인터루킨 1 베타나 인터루킨 18 같은 여러 사이토카인들의 활성에 작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미생물들이 분해가 되면서 생긴 이런 인지질 등이나 그 외에 여러 LPS와 같은 내독소, 이와 같은 인자들은 우리 세포 표면에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얘들이 여러 내부적인 세포 신호 경로를 따라서 전달한 끝에 NF-카팝이라고 하는 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얘는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 베타라거나 인터루킨 6라거나 TNF-알파와 같은 인자를 대직세포가 생성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에서 증가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우리 체액성 경로, 말 그대로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BBB를 통과를 해서 그로 인해 우리 뇌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을 한다. 그것들이 뇌에서의 염증 수준을 높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스트레스에서 있어서 나타난 미세아구세포 활성과 마찬가지로 뇌에서도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경염증의 두 가지 기원이다. 뇌가 인식하는 스트레스도 염증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떤 질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증가한 면역 반응 역시도 뇌에서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뇌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면은 신경세포에 흥분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일부 세포들은 특히 해마와 같이 세포의 증식과 사멸이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기관에 있어서는 급격한 해마의 위축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 행동,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두문불출이라거나 피로하다거나 기운이 없는 이와 같은 모든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울증이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그와 같은 병적인 어떤 심리적 증상과 매우 깊게 유사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제는 우울증은 이와 같은 모노아민의 이상이 아니라 신경염증의 이상이라구나 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해 방식이 되고 있죠. 여기서 본다면은 골수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있게 되면은 골수에서 이 단핵구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거나, 요 반응은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촉발되는 이와 같은 단핵구의 생성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미주신경을 통한 여러 가지 조절 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거나 침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면은 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염증 수준이 조절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명상이나 침치료가 어떤 우울증을 개선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같은 뇌에서의 신경 염증 반응을 감소를 시키고, 말초에서 전신에서의 염증 수준을 감소를 시키는 미주신경과 같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한 조절 작용, 그 외에도 침 자극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여러 기분을 조절하는 영역인 변연계에 있어서, 특히 뇌하수체 혹은 시상하부, 시상에 있어서 여러 조절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병리 과정을 회복을 시켜서 해마의 볼륨을 원활하게 개선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다시 우울한 기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만성으로 진행돼 있어서 이미 이와 같은 악순환이 여러 차례 진행이 돼서 염증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게 그분 사람의 어떤 생리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정상의 낮은 수준의 염증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병은, 오래된 병은 치료 기간도 길다라는 게 결국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긴 복잡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신경정신질환 관련 강의들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항우울제, SSRI 같은 약이 예전에는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럴 거면은 왜 바로 세로토닌의 재흡수 효과는 약 먹자마자 나타나는데 왜 우울증 개선 효과는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나타나느냐라는 반론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하다가 알고 봤더니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여기에 조절한다기보다는 여러 신경 염증을 조절을 해서 BDNF라고 하는 신경 영양 물질의 전사를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걔네들 관련 유전자 전사를 증가시켜서 BDNF의 수준을 높임에 따라서 해마에서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전은 한약이나 여러 항염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약이나 지금 제가 사례로 드렸던 침치료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대단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인자들입니다. 통증과 우리 스트레스 간에는 밀접한 관여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관여를 하죠. 신체적인 트라우마나 아니면 학대라거나 감염이나 흡연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요인들이 관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기분의 변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반응, 신체와 또 이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통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신경 내분 및 기능의 이상, 자율신경의 이상, 그 다음에 통증 관련 기전의 이상, 그리고 염증 상태로의 진행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서로 얽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마오라거나 세로토닌 수용체라거나 NMDA 수용체, 혹은 크랩이라거나 아드레날린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 세로토닌 전달체, 오피오이드 수용체, NAK, ATP 아제, 그 다음에 BDNF, NGF,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이 서로 이제 우울증과 이제 통증,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질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염증의 조절이다 라는 점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왜 침치료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이죠.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받았다. 그로 인해서 여러 이제 개체에서 염증 수준의 증가, 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성, 그 다음에 신항상성 부하라고 하는 알로스타틱 로드,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질병 상태로 이어질 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바로 신항상성 부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세로토닌 수용체, 세로토닌 전달체의 업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도파민 전달체의 업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신경 발생의 감소, 그 다음에 LTP의 감소, 그 다음에 인도라민 경로의 이상, 그리고 세로토닌의 증감이 나타나게 되고 신경의 흥분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 HPA 축의 활성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 글루티코르티코이드의 저항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신경 활성의 조절, 그리고 인지 기능의 장애, 그리고 질병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결국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울증의 본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결국에는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현상들이 신경계에서 앞서서 제가 여러 그림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다양한 변화들, 주로 염증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들, 신경 내분비 면역학, 정신신경 면역학에서 보고 있는 뇌와 몸의 상호관계, 그를 잇는 특히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 그리고 면역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기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울증의 발생을 이해를 하면은 왜 침치료가 효과적인지를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침치료와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병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빠른 항우울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 항우울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 메타 분석입니다. 이 연구는 10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이고 13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해서 침치료가 항우울제와 병용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는 해밀턴 우울증 척도에 있어서 HRS에서 침치료를 병행하게 되는 경우 우울증 항우울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치료 원래는 SSRI가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려면 2주에서 4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주 차만에도 빠르게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효과는 6주에 있어서도 지속이 되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결국 침치료가 신경 염증을 조절하는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점을 시사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양질의 근거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있어서 또 1차 진료 현장에 있어서 심리치료나 침치료에 있어서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또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상시험은 주로 영국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이 연구는 주로 우리가 2012년 미국 의사협회지 자마에 실리고 영국에서 진행된 영국 HIRA라고 하는 국립연구기관에서 진행한 복잡한 연구들, 통증, 만성 통증, 그리고 우울증에 걸치는 굉장히 포괄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침치료가 어떤 효과와 안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침치료 연구와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그와 같은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하나의 임상시험입니다. 이 임상시험에서는 표준 치료 중에 하나인 상담치료와 침치료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PHQ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통해서 침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검토를 한 것인데, 이제 3개월 시점에 있어서 침치료하고 상담치료는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 효과도 유사했다라는 점을 보여주어서 침치료와 상담치료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항우울요법이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PHQ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울증의 척도를 이제 보는 것인데, 우울증을 평가를 하는데, 이와 같은 문항들, 여가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기분이 우울하다, 잠을 자기 어렵다, 피곤하게 느끼거나 기운이 없다, 입맛이 낮아져 있거나 너무 높아져 있거나 하는 그 같은 이상들, 또 자아에 대한
어떤 인식의 일그러진 왜곡된 인식, 그리고 집중력의 저하, 그리고 어떤 사고의 둔화, 그리고 자살, 희사관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우울증 증상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평가 지표를 통해서 초진에서부터 치료에 따라서 우울 증상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평가한 연구가 앞서서 보셨던 영국에서의 연구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표들을 사용하더라라는 걸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보셨던 이제 영국에서의 연구의 평가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은 침 치료를 받았을 때 검은색, 그 다음에 상담 치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관찰을 비교를 했더니 침 치료가 사실은 그래도 제일 효과적이죠. 그 다음으로 상담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냥 관찰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6개월 시점에서 봤을 때 결국 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이 외에도 다른 치료들, 특히 한약 치료들도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이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침 치료만이 아니라 한약 역시도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뚜렷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양질의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인정이 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될 거는 우울증 환자에서 약물의 상호작용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하고 뭐 항우울제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효과가 더 높아진다거나 효과가 더 낮아진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비약물적 치료인 침 치료에 대한 효과를 본 거는 SSRI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특히 치료가 늦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침 치료가 가진 빠른 항우울 작용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침 치료는 비약물적 치료이기 때문에 SSRI 같은 표준적인 항우울 요법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굉장히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한약에도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약과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는 또 제가 신경정신질환 관련 강의를 통해서 또 다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 이 외에도 코크란에서 2018년에 진행한 우울증에 있어서 침 치료의 메타 분석인데요. 시스테마틱 리뷰에 있어서 침 치료와 있어서 어떤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관찰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5개 무작위 대조 시험 약 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적인 증상의 개선이 어떠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침 치료가 아주 뭐 크게, 여기 보시면은 민 디퍼런스가 0.66인데요. 보시면은 0.5에서 0.8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절한 효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중간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더 큰 임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치료가 바로 우울증에 있어서 침 치료의 효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들과 병행을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도 이와 같은 어느 정도 적절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결과들은 침 치료가 우울증에 있어서 뚜렷한 효과를 가진 치료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또 이제 봤던 그림하고 사실 똑같은 그림이죠. 이제 뇌에서 미세하교 세포에 의해서 사이토카인이 생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상교세포에서의 어떤 간섭이 있고, BDNF와 같은 신경 영양인자 해마의 발생을 증가를 시키는, 해마의 볼륨을 증가를 시키는, 그리고 우울증에 있어서 혹은 기억 감퇴를 개선을 시키는 인자, 신경 영양인자인 BDNF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 같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비특이적인 세포 신호 경로의 변화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예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크랩이라고 하는 전사인자의 증가, 그로 인해서 BDNF의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사멸하지 않게 되고 분화가 촉진이 되고 신경 발달이 일어난다. 신경 성장이 일어난다. 신경 가소성이 촉진된다. 라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PI3K, AKT 경로는 한약이 작용하는 또 주요 경로 중에 하나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침 치료는 이쪽에 조금 더 작용한다는 연구들도 많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항우울 한약의 작용 표적 중에 하나로도 이 경로가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 이제 MAPK 경로라거나 아니면 PI3K, AKT 경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작용을 하는 한약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호 경로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기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요 기전이나 요 BDNF, 크랩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경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뭐 연구들, 뭐 침치료가 뭐 예를 들어서 HT8이라고 하는 경련혈에 대해서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앞서서 보셨던 것 같은 MAPK 경로라거나 아니면 PI3K, AKT 경로를 통해 가지고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BDNF의 증가를 통해서 시냅스 형성을 증가시키고 항우울 항불안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EAAT2라고 하는 인자의 발현 조절을 통해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흥분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과도하면은 신경세포의 사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글루타메이트 독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침치료가 가발하거나 아니면은 뇌교세포, 글리알셀이나 얘들의 혹은 또 이제 NMDA 수용체 등에 대한 여러 조절 효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BDNF의 방출, 이를 통해서 신경 연접의 조절, 그리고 글리알셀에서의 재흡수와 관련한 인자들의 조절, 결과적으로 글루타메이트의 흡수를 촉진을 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신경의 흥분성을 감소를 시켜서 신경의 사멸을 감소를 시키고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 침치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전이다 라고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그림들을 또 계속 보시면은 이제 BDNF가 또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기전은 사실 우울증에서만 나오는 기전이 아니라 나중에 또 보시면 통증 관련 기전과 밀접한 관여가 있기 때문에 왜 앞서서 임상시험이 만성통증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분자 수준에서는 유사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만성통증은 우울증과 밀접한 관여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면은 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럼 연구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것만 알아도 환자의 우울한 기분과 통증은 항상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고, 임상에서 환자에 있어서 우울증을 개선을 시키는 것, 우울의 개선, 그리고 통증의 개선은 서로 얽혀져 있는 관계다라는 걸 이해를 해서 임상적인 통증의 개선 혹은 기분장애의 개선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한번 통증을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증 중에 하나, 만성 통증의 하나인 목 통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죠. 제가 강의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경추증에 대한 이런 임상시험도 최근에 진행이 돼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목 통증에 있어서 침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2001년에 진행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한 135명을 대상으로 한 침치료와 그리고 거짓 침치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연구 결과 침치료는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죠. 그리고 플라시보와 침치료 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크기의 차이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분명히 유의한 치료 효과를 침치료가 가지고 있어서 향후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연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연구 결과는 위약군에 이렇게 개선이 되고 침치료군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개선을 보여주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침치료는 4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2주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간 추가적으로 경과를 관찰했을 때 통증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06년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는 이제 클라우디아 미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침 연구자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브링크하우스 같은 이와 같은 분들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이 침치료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목 통증에 있어서 침치료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검토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시험과 함께 코호트 연구를 섞어 놓은 그런 디자인의 연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거의 1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 있어서 일부만을 무작위화 해가지고 이들의 연구, 이들의 치료를 통해서 어떤 임상적인 경과가 있는지 검토한 것입니다. 대조군은 일반적인 치료를 했고 치료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치료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연구 결과 3개월의 치료를 통해서 목 통증이나 장애 지수가 침치료를 했을 때 더 뚜렷하게 개선이 되더라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침치료는 목 통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침치료를 했을 때 그냥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연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일반적인 침 치료, 그리고 거짓 침 치료, 그리고 대조군을 서로 이제 비교한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침 치료를 시행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두 개의 군에 있어서 침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그 효과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이제 2018년쯤에 나온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보안 대치요법 중에 하나로 이제 목 운동과 관련한 이제 그와 같은 요법과 그다음에 침 치료가 이제 목 통증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이렇게 평가한 연구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600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시간에 가까운 이와 같은 연구 운동을 이렇게 이제 시행을 했고, 또 침 치료를 시행을 해서 이 두 개 군 간의 치료 효과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 침 치료는 뚜렷하게 목 통증을 개선을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침 치료 그리고 알렉산더 테크닉은 모두 다 목 통증을 뚜렷하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치료다. 그리고 침 치료의 효과는 12개월, 1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 결과는 결과적으로 침 치료가 목 통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연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침 치료 그리고 일반적인 이 치료 그리고 알렉산더 테크닉 간에 서로 경과를 관찰한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침 치료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은 치료 효과가 늦고 미약군도 어느 정도, 미약군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치료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치료 효과가 낮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개월 시점에 있어서는 이 두 알렉산더 테크닉하고 침 치료 간의 효과가 유사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시사를 합니다. 이 점은 침 치료가 목 통증, 만성 목 통증의 효과적인 치료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섬유근육통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섬유근육통은 만성적인 염증성 증상이죠. 피로나 통증, 수면장애, 우울 등 변증 짚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비특이적 증상을 동반하는 피로, 그리고 압통을 주요 임상 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다양한 신경 내분비, 면역계의 상호작용의 이상으로 인해서 통각화 및 만성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중추에서의 감작, 전신의 만성 염증성의 변화 등이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침 치료가 효과적인가를 검토한 초기의 임상시험들에 있어서는 매주 2회씩 12주간 침 치료를 시행을 하였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침 치료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다라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침 치료는 거짓 침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진짜 침 치료와의 비교에 있어서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통증을 본 연구인데, 이 연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섬유근육통이 일종의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증 질환에 있어서 피험자를 모으기 어렵다 보니까 다른 임상시험들,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임상시험들에서 1000여 명이 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은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변화를 보이기에는 샘플 수가 작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점이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규모 연구가 섬유근육통 환자들에 있어서는 시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침 치료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기저에 있는 과학, 건전한 과학, 병태 생리를 통해서 질병의 병리와 침 치료의 관련성을 이해를 해보면은 침 치료가 이 질환에 있어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심증을 구체적으로 굳힐 수 있는 물증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인 무작위 대조 시험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연구는 그래서 침 치료를 했을 때 뚜렷한 이제 개선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진짜 침 치료나 아니면은 침 치료를 모방한 치료나 아니면 거짓 침 치료 아니면은 아예 관련 없는 영역에 이렇게 침 치료를 했을 때와의 차이를 보여준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선을 보시면은 이제 진짜 침 치료를 했을 때와 아예 이제 침 치료를 흉내만 낸 것 간에 어느 정도 구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차이가 시사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이게 치료의 본성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싱글 블라인드 테스트에 따라서 시술자나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어떤 바이어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평가 지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환자가 나는 가짜 치료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고 연구에 있어서 이제 편향으로 나타난 것인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연구 결과는 침 치료가 섬유근육통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되지 못하죠. 또 다른 연구로 이제 2019년에 나온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런 앞서서 보신 그런 연구들을 여러 개, 12가지를 묶어가지고 검토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침 치료가 거짓침 치료에 비해서 통증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연구 간의 이질성이 굉장히 커서 치료 프로토콜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뭐 장기적으로 좀 더 침 치료가 지속되는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이해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들이, 대규모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침 치료가 과연 섬유근육통 환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권장이 되어야 되는지는, 뭐 이분들은 이제 추천할 만한 치료라고 이 연구자분들은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 뭐 남경중의학대학이면 대단히 좋은 뭐 중의학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침 치료가 적어도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효과적이긴 한데, 그 효과가 과연 샴 니들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지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침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한약 치료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